큰엄마, 우리 엄마 회사 가는 거 아니에요. 동서가 회사에 취직했다며 월 300만 원에 5살 자기 아들을 봐달라는데 그 어린 조카는 엄마가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고 또랑또랑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맨날 하얀 머리 아저씨 만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도저히 잠이 안 오던 저는 동서 뒤를 몰래 쫓아갔다가 경악할 광경에 벌벌 떨고 말았는데요. 그날 동서가 숨기고 있던 그 끔찍한 비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고2 아들내미 하나 키우며 10수년째 살림만 붙들고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 이보배라고 해요. 어디 내놓을 만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직장 다니며 명함 한 장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식구들 끼니 챙기고 아들 뒷바라지하며 사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죠. 사람들은 항상 전업주부면 편하지 않냐고 쉽게 말하곤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늘 가시처럼 목에 걸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차리고 빨래 돌리고 반찬에 청소까지. 거기에 아들 학원 라이딩에 밤참까지 챙기고 나면 자정이 훌쩍 넘는 그 하루를 편하다는 한마디로 뭉뚱그리는 사람들이 야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던 그 첫날부터 저를 친딸처럼 품어주신 분이거든요. 친정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 한구석이 늘 휑하던 저한테 시어머니는 손수 김장을 가르쳐 주시고 둘째를 유산했을 때는 미역국 끓여 들고 오셔서 제 등을 쓸어주시던 그런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1년 반을 꼬박 병상을 지키며 손발이 되어드렸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보배야, 우리 보배가 내 진짜 딸이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새겨져 빠질 줄을 모르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아 며칠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잃은 슬픔에 술잔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시어머니가 가신 뒤로 저희 집안에 슬슬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바람의 정체를 알아채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발인 다음 날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거실 소파에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동서가 나란히 앉아 있고 저는 그 옆에서 따뜻한 차를 내드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시어머니가 평생 읽어오신 재산 목록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 귀를 번쩍 뜨이게 한 건 시내 한복판 알짜배기 자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적 식당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아 사두셨다는 그 건물을 두 아들 공동 명의로 똑같이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어머니 사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옆에 앉은 동서는 분위기가 영 달랐어요. 입꼬리를 끌어올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옆에서 보는 제 눈에는 너무도 빤히 보였거든요. 손등을 살짝 꼬집어가며 표정 관리를 하는데 까딱하면 웃음이 새어나올 것만 같은 그 얼굴을 보는데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더라고요. 원래 동서는 사치가 좀 심한 사람이었어요. 명품 가방이 몇 개고 옷도 시즌마다 바꿔드리고 5살 난 조카한테도 유럽 직구로 옷을 사입히는 사람이거든요.
서방님이 그 흔한 중소기업 과장 월급으로 어찌 그걸 다 감당하나 싶어 제가 속으로만 끙끙 앓던 게 한두 해가 아니었죠. 그런 동서가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는 아이고 어머니 하며 그렇게 통곡을 하더니 발인이 끝나기가 무섭게 얼굴빛이 환해진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49제가 지난 지 채 보름도 안 됐을 때 서방님네 부부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동서는 새빨간 립스틱에 머리도 간 미용실에서 만지고 온 듯 한껏 부풀려서 손에는 못 보던 명품 가방까지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거실에 앉자마자 동서가 가방을 무릎 위에 곧게 올려놓더니 콧대를 살짝 올리며 입을 떼는 거예요. 형님, 아주버님,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 묻자 동서가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빙글빙글 꼬며 뜸을 들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거슬리던지요. 제가 과일을 깎다 말고 칼을 쟁반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동서를 쳐다봤더니 그제야 동서가 입을 열더라고요. 저 이번에 외국계 무역회사에 스카우트 됐어요. 연봉도 꽤 세고 직급도 과장부터 시작이래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순간 거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들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릴 뻔했고 남편도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잘못 들었나 싶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동서가 무슨 무역회사를 가요. 동서는 결혼 전에도 일을 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역 쪽으로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심지어 컴퓨터 워드도 손에 익지 않아 청구서 한 장 못 보낼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외국계 무역회사에 과장 자리로 스카우트가 됐다니요.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데 옆에 앉은 서방님은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 우리 와이프 능력 있는 거 그동안 아무도 몰라줬잖아. 이번에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와서 면접 봤는데 단번에 합격했대. 우리 와이프 진짜 대단하지? 서방님이 어찌나 자랑스러워 하던지 그 순박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차마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더라고요. 서방님은 본디 마음이 비단결 같은 사람이에요. 형 그늘 밑에서 자라 형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고 마누라가 천사라면 그런 줄 알고 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어색한 미소를 짓고는 축하한다고 손뼉을 쳐줬어요. 동서, 정말 잘 됐네. 축하해. 그런데 동서는 제 축하 인사를 받자마자 본론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동서가 저희 집까지 직접 발걸음한 건 자기 자랑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가방에서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더니 무릎 위에 펼치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님,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민준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4시인데 제가 퇴근하면 일러야 8시, 늦으면 10시거든요. 그래서요. 형님이 민준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한 달에 300, 후하게 챙겨드릴게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사과 껍질이 또르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 달에 300만 원. 듣기에는 큰 돈처럼 들리지만 5살짜리 사내아이 하원시켜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을, 그것도 매일 6시간씩 떠맡는 일이 덫이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동서는 제가 마치 한가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형님은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어차피 노시는 시간에 용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 한가운데가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10수년 동안 저희 시어머니 수발을 도맡아 한 사람이 누군지 서방님,
결혼식 때 음식이며 답례품이며 다 챙겨준 사람이 누군지, 동서 출산할 때 미역국 들고 산후조리원까지 들락거린 사람이 누군지 다 잊은 사람처럼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입술 안쪽을 꽉 깨물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여기서 발끈하면 제가 속 좁은 사람 되는 거 뻔하니까요. 거기다 저희 집에는 한창 예민할 대로 예민한 고이 아들이 있었죠. 특목고 다니느라 새벽 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모의고사 한 번 망치면 일주일을 끙끙 앓는 그런 아이거든요. 5살짜리 조카가 와서 뛰어다니고 떼쓰고 울고 그러면 우리 아들 공부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돈 300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이었죠. 저는 사과 접시를 동서 앞으로 슬며시 밀어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떼었어요. 동서 미안한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준호가 이제 고2고 입시가 코앞이라 집안이 조용해야 되거든. 5살 사내아이가 들락거리면 준호 집중력이 안 잡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가방끈을 손가락으로 빙빙 꼬더니 갑자기 눈에 그렁그렁 물기를 채워 서방님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여보, 어떡해. 형님이 안 봐주신대. 그럼 나 회사 못 다녀. 우리 민준이는 어쩌고. 그러고는 서방님을 슬쩍 떠밀어 저한테 보내는데 그 임기응변이 어찌나 빠른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서방님은 형수하며 제 손까지 잡고 매달리고 동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어가며 가족끼리 너무한다고 흐느끼고 그 광경을 옆에서 보던 남편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남편이 결국 못 참고 한마디 했어요. 재수 씨, 애 맡길 때도 정하지 않고 덜컥 입사를 했다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형수 사정도 좀 봐줘야지. 무작정 떠밀면 어떡해. 남편이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데 가슴 한쪽이 뭉클하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이 시끄러워졌어요. 시어머니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동서가 저렇게 표변하는 걸까? 외국계 회사 스카우트라는 말부터가 영 미덥지가 않은데 거기에 조카 육아까지 통째로 떠넘기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그 알짜배기 상가 건물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어른거리는데 왠지 모를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날 동선에 부부를 돌려보내고 저는 거실에 한참을 앉아 식어버린 찻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남편이 옆에 와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내가 다 막아줄게. 저는 남편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개운치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동서한테서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흔들리지 말자.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날 밤 빗소리는 정말이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토독토독 베란다 난간을 두드리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양동이로 들이붓듯 창문이 깨질 것처럼 쏟아붓는 거예요. 거실 등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끌어당기는데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소리가 어찌나 사납던지 마음이 자꾸 가라앉더라고요.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숨소리에 귀를 맡기고 저도 눈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좀처럼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쪽으로 누우면 동서 얼굴이 떠오르고 저쪽으로 돌아 누우면 시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리고 천장을 바라보면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아무리 모른 척하려 해도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거 있죠? 동서가 가짜 웃음을 흘리며 거실에 앉아있던 그 장면이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자꾸 되감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나온 건 달콤한 꿈나라가 아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딘지 모를 좁다란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며 어디론가 정신없이 가고 있었죠. 신발은 어느새 벗겨져 맨발이고 옷은 살갗에 척척 달라붙어 차갑기 짝이 없었고요. 그런데 골목 끝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보배야, 보배야, 이리 와봐라. 귀에 익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더니 글쎄 저 멀리 가로등 밑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지 뭐예요? 살아생전 입으시던 보라색 투피스 차림으로 머리는 곱게 쪽을 지신 채로요. 그런데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입술은 보랏빛으로 말라붙어 있고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한 팔로 무언가를 꼭 끌어안고 계셨는데 자세히 보니 5살짜리 우리 조카 민준이었어요. 민준이도 비에 흠뻑 젖어서 입술이 새파랬고 할머니 품에 안긴 채로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발이 자꾸 흙탕물에 빠지고 다리에 누가 돌멩이라도 매단 것처럼 무거워서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저를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무릎을 푹 꺾으시더니 민준이를 제 쪽으로 쭉 내미시는 거 있죠. 보배야,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네가 좀 봐줘라. 네가 안 봐주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겠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처량하던지요. 평소 그 강단 있고 호탕하시던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아이를 떠넘기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시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한 맺힌 소리로 우시는데 그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가슴팍에 곧장 꽂혔어요. 보배야, 부탁이다. 마지막 부탁이야. 이 어린 것 좀 살려다오. 제가 어머니 부르며 손을 뻗는데 시어머니의 모습이 빗속에 흐릿하게 흩어졌어요. 안 돼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외치는데 제 손은 허공만 휘젓고 있고 발밑은 자꾸만 푹푹 꺼지고요. 그러다 펑 하고 어머니 모습이 빗물처럼 사라지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어요. 벌떡 일어나 앉았는데 등이며 가슴이며 옷이 땀에 흠뻑 절어 있더라고요.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감각도 잘 없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부스스 일어났는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자꾸만 시어머니 우는 모습이 떠올라 눈에 차오른 물기를 손등으로 꾹꾹 닦아냈죠. 꿈을 꿨어. 어머님 꿈을. 남편한테 그렇게 한마디 흘리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어요. 도저히 다시 잠들 자신이 없어서 저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나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들이켰어요. 창밖에서는 그때까지도 비가 줄기차게 쏟아지고 있었고요.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꿈에서 하신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씀, 살려달라고 하신 말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살아생전에는 단 한 번도 저한테 부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신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실 때도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말씀은 하셔도 무얼 해달라고 때를 쓰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 분이 꿈에서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디 보통 일이겠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식탁에 엎드린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결국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동서가 미운 건 미운 거고 5살짜리 조카는 아무 죄가 없는 아이니까요. 게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꿈에 나오셨는데 모른 척 했다가 정말 그 어린 것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평생 죄책감으로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영정 앞에서 무슨 낯으로 제사를 지내겠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어찌나 좋아하던지 들떠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형님 정말 고마워요. 역시 형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쏟아내는데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러고는 짧게 한마디 끊어서 말했죠. 대신 조건이 있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동서가 무슨 조건이냐고 묻기에 저는 와서 보면 알 거라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장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인터넷을 한참 뒤져서 근로계약서 양식이라는 걸 찾아냈고 거기에 제가 직접 조항을 하나하나 손봐서 빼곡하게 채워 넣었어요. 평일 하원 시간은 몇 시고 늦어도 몇 시까지는 데려가야 한다. 매월 보육비는 얼마고 며칠까지 입금해야 한다.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경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명절이나 휴가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항목이 20개도 넘게 들어간 깐깐한 서류를 만들었죠. 저녁이 되니 동서가 서방님까지 끌고 우리 집에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동서는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를 흔들면서 형님 정말 감사하다며 입에 발린 인사를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그 케이크 상자를 식탁 한쪽에 밀어놓고 미리 출력해둔 계약서를 동서 앞에 척 내밀었습니다. 동서는 그게 뭐냐는 표정으로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더니 얼굴빛이 점점 변해갔죠. 형님, 이게 뭐예요? 무슨 가족끼리 계약서를 다 써요? 아니, 명절도 시키는 대로 빼고 아프면 병원비를 누가 부담하고 이런 걸 다 적어야 돼요? 써. 안 쓰면 안 맡아. 제가 단호하게 잘라 말하니까 동서가 서방님을 쳐다보면서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서방님은 평소처럼 그저 형수 말 들어, 형수 말이 맞지, 그러면서 동서를 다독였어요. 동서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고 종이를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푹 쉬더니 펜을 집어들었죠. 사인하는 그 손이 어찌나 신경질적이던지 종이가 푹 찢어질 뻔할 정도였답니다. 사인을 다 받고 나서 저는 그 계약서를 두 부로 나눠서 한 부를 동서한테 건넸어요. 동서, 잘 간직해. 나도 잘 간직할 테니까. 동서가 인사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고 서방님과 돌아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옆에 와서 잘했다고 어깨를 토닥여주는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일까? 어머니 꿈이 정말 진짜 부탁이었을까? 머리가 복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떻게든 잘해보는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의 황혼 육아 아닌 황혼 육아가 시작됐어요. 42에 5살짜리 아이 뒷바라지를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후 4시면 어김없이 어린이집 차에서 민준이를 받아와서 손 씻기고 간식 차려주고 그림책 읽어주고 저녁 먹이고 양치까지 시키는 그 일과가 매일같이 반복됐죠. 우리 아들 준호 저녁상도 따로 차려야 하고 학원 보내고 데려오는 것도 챙겨야 하니까 솔직히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거기다 민준이가 한참 뛰어다닐 나이라 거실에서 콩콩거리며 뛸 때마다 아래층 눈치가 어찌나 보이던지요. 슬리퍼 신겨놓고
매트도 2장씩이나 더 깔았는데도 마음이 영 편치 않더라고요. 준호도 처음에는 사촌 동생 왔다고 좋아하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 슬슬 눈치가 변하더라고요. 자기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민준이가 책상 앞에 와서 형아 형아 부르면 한숨을 푹 쉬는 것도 보이고요. 우리 아들 그 예민한 시기에 동생까지 떠안긴 것 같아 저는 밤마다 잠든 준호 머리맡에 앉아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가계부 정리하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오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그래도 그 와중에 저를 버티게 해준 건 민준이의 그 해맑은 웃음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마자 큰엄마 부르며 제 다리에 매달려 폭 안기는데 그 작은 체온이 얼마나 보드라운지 몰라요. 큰엄마가 만든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입에 잔뜩 묻혀가며 먹는 그 얼굴을 보면 쌓였던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꿈에서 보여주신 그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떠올리면 이 어린 게 무슨 죄야 싶어 자꾸 머리를 쓸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서가 매일 밤 10시가 다 되어서 민준이를 데리러 오는데 그 모습이 영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왔다는 사람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밝고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고요.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한번 의심의 싹이 트니까 그게 자꾸자꾸 자라나는 거 있죠.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서늘한 느낌이 자꾸만 명치 끝을 콕콕 찌르더라고요. 명치 끝을 콕콕 찌르던 그 서늘한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사람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한번 이상하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하니까요. 동서가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저는 동서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슬쩍 한번 훑어보는 게 어느새 버릇이 돼버렸죠. 이상한 점이 어디 한두 가지여야 말이죠. 우선 그 향수 냄새가 문제였어요. 사무직 야근하고 온 사람한테서 어떻게 그렇게 짙은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느냐고요. 보통 회사 다녀온 사람들 보면 땀 냄새도 살짝 배어 있기도 하잖아요. 회식이라도 한 날에는 고기 굽는 냄새며 술 냄새가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동서한테서는 그런 냄새가 단 한 번도 안 났어요. 오히려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 한가운데를 지나온 사람처럼 지나다 못해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독한 명품 향수 냄새만 풀풀 났죠. 옷차림은 또 어떻고요. 처음 출근한다고 했을 때는 무난한 정장 차림으로 다니더니 한 달이 지나고 2달째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옷이 점점 화려해지더라고요. 어깨가 다 드러나는 블라우스에 무릎 위로 한 뼘은 올라가는 타이트한 치마, 거기에 한참을 봐도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신을 것 같은 굽 높은 구두까지요. 무역회사가 그렇게 옷을 차려입고 다녀야 하는 곳인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손가락에는 못 보던 반지가 끼어 있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고 가방은 매주 바뀌더라고요. 월급이 아무리 세다고 한들 이제 입사한 지 2달 된 신입이 그 정도로 치장하고 다닐 형편이 됐을까요? 게다가 동선에는 결혼할 때부터 친정에서 받은 게 거의 없다며 살림이 빠듯하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노래를 부르던 집이었거든요. 남편한테 슬쩍 운을 떼봤더니 남편은 그저 거래처 미팅도 있고 하니까 꾸미고 다니는 모양이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보는 그 눈썰미라는 게 따로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입을 다물고 더는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덩어리가 자꾸만 굵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동서가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며 민준이를 아침부터 맡기고 가더라고요. 토요일은 원래 계약서상 휴무일인데 사정사정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였어요. 우리 아들은 학원에 가고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라 마침 집에는 저랑 민준이 둘뿐이었죠. 거실에 매트를 깔고 도화지랑 크레파스를 잔뜩 꺼내놓고서 민준이랑 둘이 무릎을 맞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노란 크레파스를 손에 꼭 쥐고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그게 또 어찌나 야물딱지던지요. 동그라미 안에 점을 2개 콕콕 찍더니 입은 활처럼 위로 올리고 그 옆에 큰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큰엄마랑 자기래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어찌나 뭉클하던지 저도 모르게 민준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준이가 엄마에게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민준이 엄마가 회사 가서 우리 민준이 많이 못 봐도 괜찮지? 엄마가 열심히 회사 가는 덕분에 민준이가 장난감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는 거잖아.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민준이가 크레파스를 딱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또랑또랑한 눈동자가 어찌나 진지하던지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러더니 민준이가 입을 떼는데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죠. 큰엄마, 우리 엄마 회사 가는 거 아닌데? 순간 거실 안 공기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 크레파스를 도화지 위에 떨어뜨리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다시 물었어요. 아이가 장난치는 거겠지. 그런 마음을 붙들고서요. 무슨 말이야? 민준이 엄마 회사 가잖아. 매일 아침에 회사 가고 밤에 오는 거 민준이도 봤잖아. 민준이는 고개를 또랑또랑하게 가로저으며 도리도리 흔드는 거 있죠. 그러더니 입을 삐죽 내밀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회사 안 가. 맨날 하얀 머리 아저씨 만나러 가. 민준이도 같이 갔었어. 하얀 머리 아저씨. 그 단어가 제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얼음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입술을 손등으로 한번 누르고 최대한 평온한 척 다시 물어봤죠. 하얀 머리 아저씨가 누군데? 민준아. 민준이가 또 그 동그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가 다 하얀 아저씨. 안경도 썼어. 엄마랑 같이 사무실 갔어. 케이크도 사줬어.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도화지를 가만히 옆으로 밀어놓았어요. 그러고는 민준이 손을 가만히 잡고 무릎 위에 앉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이어 물었어요. 마음은 이미 폭풍이 휘몰아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입이 자꾸 마르더라고요. 민준이가 엄마랑 어디 갔어? 사무실이 어디였어? 몰라. 큰 집이야. 위에 올라가는 거 탔어. 엘리베이터. 엄마랑 아저씨랑 종이 보면서 말 많이 했어. 엄마가 아빠 통장도 줬어. 책상 위에 놓고. 아빠 통장. 그 4글자가 제 머리를 망치로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서방님 통장을 동서가 들고 다닌다고요? 그것도 어떤 사무실에서 다른 남자한테 보여주고 있다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무슨 말부터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는데 민준이는 그저 천진난만하게 자기 그림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죠. 아저씨가 민준이 딸기 케이크 사줬어. 엄청 컸어. 그리고 비밀이라고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대. 우리 엄마도 말하지 말랬어.
아빠한테 말하면 민준이 장난감 다 뺏긴대. 저는 입을 틀어막을 뻔했어요. 5살짜리 이 어린 것한테 입단속까지 시켰다니요. 그것도 친아버지한테 말하면 장난감 뺏긴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면서요. 그 동서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길래 이러는 걸까? 회사 야근이라는 말, 거래처 미팅이라는 말, 옷차림이 화려해진 것, 매일 밤 짙게 풍기던 그 향수 냄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 그림이 너무 끔찍해서 저는 차마 끝까지 가려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끌어안으며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엄마가 입막음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물고 그러다 큰엄마 앞에서 그저 자기가 본 걸 말했을 뿐인데요. 가슴이 너무 아려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짐짓 아무 일도 아닌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큰엄마한테는 다 말해도 돼. 큰엄마는 비밀 잘 지키니까. 그리고 민준이 장난감 뺏기는 일 절대 없어. 큰엄마가 약속해. 민준이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았는지 큰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제 볼에 자기 작은 입술을 쭉 갖다 대더라고요. 그 보드라운 감촉이 닿는데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어린 게 어쩌다 어른들 더러운 일에 끼어다니게 됐을까? 어머니가 꿈에서 왜 그렇게 새파랗게 질려서 우셨는지 이제야 조금씩 그 이유가 짐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동서가 평소처럼 10시가 다 되어 민준이를 데리러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또 그 짙은 향수 냄새가 거실에 확 퍼지는데 그날따라 그 냄새가 어찌나 역하던지 속이 다 메스꺼울 지경이었어요. 동서는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며 형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죠. 평소 같으면 고생했어. 그러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차마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등 뒤로 손을 감추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민준이를 안고 나가는 동서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뒤돌아 거실을 둘러보았죠. 식탁 위에 놓인 민준이 그림. 그 안에 그려진 동그라미 2개. 노란 크레파스, 빨간 크레파스. 그 천진한 색깔들 위로 자꾸만 동서의 화려한 손톱이며 백발 안경 쓴 남자의 흐릿한 실루엣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그 알짜배기 상가 건물도 서방님 명의의 그 통장도 모두 그 그림 위에 어른거리는 듯해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얹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구나. 그것도 보통 단단히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1시간이 멀다 하고 자꾸 눈이 떠지더라고요. 천장을 보면 민준이의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옆으로 누우면 백발 안경 쓴 남자 얼굴이 흐릿하게 떠다니고요. 동서가 서방님 통장을 왜 들고 다녔다는 건지 그 사무실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는 곳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그림처럼 그려졌어요. 새벽 3시쯤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부엌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비웠죠. 그 보리차가 어찌나 쓰던지 마치 한약을 들이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종일 서방님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서방님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서가 정말 무슨 짓을 꾸미는 건 아닐까 싶어
가슴 한쪽이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집에 있기도 싫어 밖에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전날 끓여둔 사골 국물이랑 멸치볶음이며 깍두기까지 통에 차곡차곡 담아서 서방님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동서는 출근했다고 들었으니 집에 없을 시간이고 서방님도 회사에 가 있을 테니 그냥 현관에 반찬통만 걸어두고 올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서방님 집으로 가려가는데 서방님네 우편함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이 우뚝 멈춰지지 뭐예요. 우편함 안에 봉투 하나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보통 광고 전단지였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건 묵직한 갈색 봉투에 큼지막하게 은행 마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봉투 위쪽이 살짝 찢어져 있어서 안에 든 서류한 귀퉁이가 살그머니 비어져 나와 있더라고요.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 있죠. 가족 일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모른 척하고 싶어도 동서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마당에 저런 봉투를 보고 그냥 지나치기가 영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봉투를 살짝 빼서 안에 든 서류 첫 장만 살그머니 들춰보았어요. 그런데 거기 적힌 글자가 한자 한자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대출 한도 조회 결과 통지서. 그것도 서방님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박혀있는 서방님 명의의 한도 조회서였어요. 한도가 얼마라느니 금리가 어떻다느니 하는 숫자들이 빼곡한데 그 숫자가 어찌나 크던지 한번 보고는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 서방님 분명 평범한 회사원이라 그렇게 큰 돈을 끌었을 일도 끌었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오더니 익숙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오는 거예요. 그 짙은 향수 냄새. 저는 봉투를 채 다시 끼워 넣지도 못한 채 그대로 돌아섰는데 동서가 저를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평일 한낮인데도 풀메이크업에 입술은 새빨갛게 발랐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2개나 들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점심도 안 된 시간에 풀메이크업 차림으로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오다니요. 동서도 저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확 변하더라고요. 들고 있던 쇼핑백을 자기도 모르게 등 뒤로 슥 숨기는데 그 손이 살짝 떨리는 게 제 눈에 다 들어왔어요. 어머, 형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저는 봉투를 슬쩍 우편함 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소를 띠고 인사를 건넸어요. 동서. 반찬 몇 가지 좀 갖다 주려고 왔지. 그런데 동서야말로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제 질문에 동서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입꼬리는 어색하게 올라가 있는데 눈동자는 좌우로 정신없이 흔들리고 손가락은 쇼핑백 끈을 만지작거리느라 바쁘고요. 동서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빠른 말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회사에 일이 좀 일찍 끝나서요. 아니, 일찍 끝난 게 아니고 반차를 좀 썼어요. 몸이 안 좋아서. 백화점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고요. 화장은 출근할 때 하고 갔던 거고요. 한 번에 변명이 3개나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보통 떳떳한 사람은 굳이 묻지도 않은 것까지 줄줄이 늘어놓지 않잖아요. 거기다 동서의 시선이 자꾸만 제 등 뒤 우편함 쪽으로 흘끔흘끔 가는 거 있죠. 제가 그 우편물을 봤을까 안 봤을까 그게 영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한 발 옆으로 비켜서 주면서 우편함 쪽을 손바닥으로 가리켰어요. 참 동서, 우편함에 봉투가 삐져나와 있더라.
부피가 커서 빠지겠어. 얼른 챙겨.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서가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면서 후다닥 우편함 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갈색 봉투를 낚아채듯이 손에 쥐고는 자기 가방 안쪽으로 깊숙이 쑤셔 넣는 거예요.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마치 도둑이 훔친 물건 숨기듯 했어요. 봉투를 다 숨기고 나서야 동서가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며 다시 평소에 그 콧대 높은 얼굴로 돌아오더라고요. 아유 형님도 참 별것도 아닌 우편물 가지고 요즘 스팸 우편물이 어찌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거 다 신고하려고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호호. 저는 가만히 동서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빨간 입술, 짙은 눈 화장, 흔들리는 눈동자. 그 표정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기듯 천천히 살피면서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래, 그럼 신고 잘해. 반찬 들고 올라가. 저는 들고 온 반찬통을 동서 손에 쥐어주고는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왔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그제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방 끈을 꽉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동서의 그 당황한 얼굴이 자꾸만 클로즈업되어 떠다녔고요.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평일 한낮에 풀 메이크업으로 백화점 쇼핑을 다닌다. 자기 명의도 아닌 남편 명의의 대출 한도 조에서 봉투를 보자마자 낚아채듯 숨긴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 아니어도 다 짐작이 가는 그림이잖아요. 어머니가 꿈에 새파랗게 질려 나타나신 까닭이 자꾸자꾸 또렷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다 먹먹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내일 아침에는 동서 뒤를 직접 한번 밟아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봤자 머리만 복잡해지고 의심만 자라날 게 뻔했으니까요. 차라리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든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동서가 출근한다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저는 동선의 아파트 단지 입구 건너편 카페에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단단히 채운 채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창밖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단지 입구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동서가 걸어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동서는 어김없이 그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무릎 위로 한참 올라간 타이트한 원피스에 하이힐에 큰 명품 가방까지요. 동서는 그날따라 자기 차 대신 택시를 타더라고요. 저는 곧장 다른 택시를 잡아 그 뒤를 따라 붙었어요. 기사님께 죄송하지만 앞차 좀 쫓아가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기사님이 흘낏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별 말씀 안 하시고 엑셀을 밟아주셨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양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동서가 탄 택시의 뒷번호판만 한참을 노려보았어요. 심장은 어찌나 뛰던지 기사님께 들릴 정도였죠. 그런데요, 택시가 향하는 방향이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동서가 다닌다는 외국계 무역회사는 분명 강남 한복판 번듯한 빌딩가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탄 택시는 시내 중심부를 한참 벗어나서 인적이 드문 외곽 쪽으로 자꾸자꾸 빠지는 거예요. 도로 옆으로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간판은 다 색이 바랜 채로 너덜너덜했죠. 거리 분위기가 음습하다 못해 한낮인데도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더라고요. 택시가 멈춰선 곳은 5층짜리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1층 간판들은 죄다 대부업체였어요. 누구나 환영 즉시 대출, 신용 무관 당일 입금, 그런 노랗고
빨간 글씨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한번 내려앉았죠. 동서가 그 건물 안으로 또각또각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택시에서 내려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지나가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들어가야 한다. 직접 내 두 눈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요. 저는 손바닥에 식은 땀을 한번 쓱 닦고는 천천히 그 음습한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동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린 듯 보였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저도 똑같이 4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4층에 내리니까 좁고 어두컴컴한 복도가 쭉 펼쳐져 있었어요. 양옆으로 사무실 문이 늘어서 있는데 간판이라곤 종이에 매직으로 휘갈겨 쓴 것들 뿐이고 어떤 문은 페인트가 다 까져 있더라고요. 저는 발끝을 들고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다가 복도 끝쯤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반쯤 열린 문틈으로 익숙한 향수 냄새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손글씨로 땡땡 컨설팅이라고만 적힌 종이가 빗dur하게 붙어 있었고요.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문틈으로 살그머니 다가갔어요. 문 안쪽을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서랑 머리가 새하얗게 센 안경 쓴 남자가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민준이가 말하던 그 하얀 머리 아저씨,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잔뜩 쌓여 있고 그 서류 한가운데에 작은 도장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었죠. 서방님 걸로 보이는 인감 도장.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두 아들 앞으로 남겨주신 그 알짜배기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 아주 떡하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사방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만 겨우 설 수 있을 정도였죠. 어머니가 평생을 한 푼 두 푼 모아 일고 두 아들한테 똑같이 남기신 그 건물이 지금 저 음습한 사무실 한가운데에 어느 모르는 사람 손에 들려 있다니요. 그 안에서 동서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저는 어머니 하고 속으로 어머니만 되뇌면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쥘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음습한 건물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큰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고 가까운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신발도 못 벗고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어깨를 들썩였어요. 눈물이 자꾸자꾸 흘러내리는데 그게 슬퍼서 흐르는 건지 분해서 흐르는 건지 아니면 무서워서 흐르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섞여 있었어요.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가슴 안에서 들끓는데 도무지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 길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발신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자꾸만 멈춰지는 거예요. 잠깐만. 머릿속에서 그렇게 누가 자꾸 저를 붙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본 그 광경을 그대로 남편한테 옮긴다고 한들 무엇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증명을 하겠어요. 사진 한 장 못 찍었고 녹음 한 줄 못했고 영상 한 토막 못 남겼으니까요. 동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그 백발 안경 쓴 남자가 누구인지 책상 위에 놓인 그 인감도장과 등기 권리증이 정말로 서방님 거였는지
제가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동서한테는 한마디로 받아칠 카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동서는 분명 그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 뚝 떨굴 거예요. 형님이 어쩜 저를 그렇게 모함하실 수가 있냐고 서방님을 한번 쳐다보면서 어깨를 떨 거예요. 그러고는 저를 표독스러운 형수로 동서 시기하는 못된 큰 동서로 단숨에 둔갑시켜버릴 거였죠. 서방님은 또 어떻고요. 그 순박한 사람이 마누라 눈물 한 방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형제 사이마저 산산조각 나고 우리 집안이 통째로 풍비박산 날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무엇보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하다. 그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콕 박혀서 며칠을 끙끙 앓았죠. 밤마다 잠은 잘 안 오고 밥숟가락을 들어도 모래 씹는 맛이고 집안일을 하다 멍하니 손을 멈추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헬쑥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그저 갱년기가 일찍 왔나 봐. 그렇게 웃어넘기느라 입꼬리에 쥐가 다 날 지경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 주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우리 준호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제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다 깬 부스스한 얼굴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요. 배를 잡고 허리도 못 펴는데 아랫배 오른쪽을 누르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 있죠.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차키 어디 있냐고 했더니 남편이 머리를 헤집으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우리 차가 그날따라 정비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시동이 자꾸 꺼져서 며칠 봐달라고 맡겨놓은 그 차가 하필이면 그날 새벽에 발목을 잡은 거예요. 가까운 동네 병원도 토요일 새벽엔 다 문 닫혀 있고 큰 병원 응급실은 차로 한참을 가야 하는데요.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요. 동서. 동선의 집은 우리 집 길 건너편 단지라 차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한참 만에 서방님이 받더라고요. 형수님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하길래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사정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 있으니 차 좀 빌려 쓸 수 있겠냐고요. 서방님은 두 번 묻지도 않고 5분 만에 바로 동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자기 차는 어제 기름이 다 떨어졌다며 와이프 차가 마침 어제 주유도 가득 해놨으니 그게 낫겠다고요. 형수님, 저도 어차피 회사 안 가는 날이니까 같이 가시게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서방님을 도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서방님도 일에 시달려서 얼굴이 반쪽이 돼 있는데 응급실까지 따라다니게 하면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차 키만 받고 남편이랑 둘이서 준호를 뒷좌석에 눕히고 부랴부랴 출발했죠. 그렇게 동선의 차를 끌고 응급실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새벽 도로는 한산했지만 큰 병원이 시 외곽에 있어서 한참을 달려야 했거든요.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야겠다 싶어 화면을 켰는데요.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화면에 뜨는 그 주소들이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해외 이주 공사, 신속 서류 대행, 환전소, 그리고 며칠 전 제가 동서 뒤를 밟아 들어갔던 그 외곽 건물 주소까지요. 비슷한 이름들이 위에서 아래로 한 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죠. 옆에서 남편이 흘끔 화면을 보더니 이게 무슨 주소야 하며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 있죠. 저는 일단 침착해야 했어요. 뒷좌석에서 아들이 배를 잡고 끙끙 앓는 마당에 동서일까지 같이 꺼냈다가는 남편 정신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척, 동서가 어디 이사 알아보고 있나 보네. 그렇게 얼버무리고는 빠르게 화면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차에 무언가가 더 있겠구나. 분명히 더 있겠구나. 그런 직감이 명치 끝을 콕콕 찔러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고 응급 검사 결과 역시나 맹장염이었어요. 다행히 터지기 직전이라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1시간 반쯤 지나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준호는 입원실로 옮겨져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아서 준호 손을 한참 쓰다듬다 보니 새벽동이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잠시 복도에 나가 있고 입원실 안은 우리 준호 숨소리만 들리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요. 동서차가 지금 주차장에 그 차가 서 있다는 사실이요.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들이 그대로 떠 있는데 그렇다면 블랙박스에는 무엇이 찍혀 있을까? 그 차로 동서가 어디를 다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다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손이 자꾸 떨려서 의자에서 일어나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저는 잠든 준호 이마에 입을 한번 맞추고 복도에서 통화 중인 남편한테 잠깐 차에 다녀온다고 살짝 손짓을 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새벽 주차장은 적막하다 못해 으스스했어요. 동선의 차를 찾아 다가가는데 발자국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 제 발자국이 아니라 누가 저를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운전석에 앉아 실내등만 켜서 살펴보니 블랙박스가 룸미러 옆에 달려있는 평범한 모델이더라고요. 손을 떨면서 본체 옆구리를 살그머니 만져보니 메모리 카드 슬롯이 손끝에 잡혔어요. 카드를 톡 눌러 빼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을까? 정말 어머니가 꿈에서 보여주신 그 답을 이 작은 카드가 알려줄까? 그날 오후를 꼬박 기다렸다가 모두 잠든 밤, 저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블랙박스 카드를 꽂았어요. 영상 폴더를 클릭하는 그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던지 마우스를 제대로 쥘 수가 없을 정도였죠.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영상이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저는 가장 최근 영상부터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별 의미 없는 주행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날짜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장면, 차 내부를 찍는 카메라에 또렷이 잡힌 동서와 그 백발 안경 쓴 남자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죠. 대출금 나오기만 하면 그날 바로 환전해서 뜨는 거야. 그 멍청한 인간은 평생 모를걸. 통장도 도장도 다 내 손에 있는데 뭘. 호호. 동서의 그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제 귓속을 후벼 파고드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서방님을 그 멍청한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입이 어머니 영정 앞에서 통곡하던 그 입과 같은 사람의 입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머니, 저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입속으로 자꾸만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꼬박 보내고 우리 준호가 태어나던 날 저는 짐을 챙기는 내내 머릿속으로 한 가지 그림만 그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서방님 두 사람을 어떻게 한자리에 앉히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꺼내 보이느냐. 그것만 머리에 가득 차서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준호를 집에 데려다 눕히고 죽을 한 그릇 떠먹인 다음 저는 남편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서방님 좀 우리 집으로 부르라고요. 동서한테는 들키지 말고 서방님만 살그머니 불러달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저는 와서 보면 알 거라고만 했어요.
평소 같으면 꼬치꼬치 되묻고도 남을 사람이 그날따라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나 봐요. 해가 다 진 저녁 7시쯤 서방님이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섰어요. 형수 저 보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평소처럼 환하게 웃는데 그 천진한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서방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따라주는 맥주 한 잔을 받아드는 그 모습을 저는 식탁 옆에 서서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리 꺼내둔 노트북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두 사람을 식탁으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며 서방님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다가왔고 남편도 옆자리에 앉으며 제 얼굴을 살피더라고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입을 떼었어요. 서방님, 지금부터 제가 보여주는 거 끝까지 봐줘요. 서방님 얼굴에 살짝 긴장이 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서 미리 정리해둔 사진부터 띄웠어요. 동선의 차 내비게이션 화면을 그날 새벽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이었어요. 해외 이주 공사, 환전소, 신속 서류 대행, 외곽 대부업체 주소까지 줄줄이 떠있는 그 화면이요. 서방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데 입은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형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와이프 차 내비 아니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마우스를 다시 움직여서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클릭했죠. 거실 안이 조용해지면서 노트북 스피커에서 동서의 그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대출금 나오기만 하면 그날 바로 환전해서 뜨는 거야. 그 멍청한 인간은 평생 모를걸. 통장도 도장도 다 내 손에 있는데 뭘. 호호.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더라고요. 남편은 들고 있던 맥주잔을 식탁 위에 쾅 내려놓고는 입에서 한마디 욕이 거칠게 새어나왔어요. 서방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입은 살짝 벌어졌고 눈은 화면 한가운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표정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기 전에 정신이 멍해진 그런 얼굴이었죠. 영상이 끝나고 한참을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서방님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더니 본인 명의의 은행 앱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리고 세 번째에 겨우 들어가더라고요. 화면을 들여다보는 서방님의 눈동자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싹 다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서방님도 모르는 새에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서방님이 입속으로 그 말을 자꾸 되뇌더니 결국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는데 그 다 큰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우는 모습이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요. 남편이 서방님 옆에 같이 주저앉아 등을 쓸어주는데 남편 눈가도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두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서방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서방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방님, 지금 슬퍼할 시간 없어요. 지금 무너지면 어머니가 평생 일궈서 두 분한테 남기신 그 건물 다 날아가요. 그 어린 민준이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해요. 어머니라는 그 말에 서방님의 얼굴이 번쩍 들어 올려지더라고요. 눈물에 잠겨있던 그 동공이 천천히 초점을 잡아가는 게 보였어요. 서방님은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고는 깊은 숨을 한번 몰아쉬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얼굴빛이 바뀌더라고요.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결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형수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는 식탁 위에 미리 꺼내둔 메모지를 한 장 서방님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거기에는 제가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며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그림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죠. 그 그림을 한 줄 한 줄 짚어가면서 저는 두 사람한테 천천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몇 주 뒤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거든요. 무역회사 일로 일주일쯤 나갔다 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출장일 리가 없잖아요. 그날이 바로 야반도주의 디데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다 알아채 버렸으니까요. 그날까지 절대 티내면 안 돼요. 동서한테 평소처럼 웃고 평소처럼 밥 먹고 평소처럼 잘 자야 해요. 동서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겨요. 알죠? 서방님이 입술을 꽉 깨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자기 인생을 통째로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악문한 남자의 얼굴이 거기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동서가 평소처럼 민준이를 데리고 우리 집 현관에 나타났어요. 어김없이 그 짙은 향수 냄새가 거실에 확 퍼지는데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입꼬리를 끌어올렸죠. 형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우리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저는 동서한테 환하게 웃으며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동서 오늘도 고생해. 점심은 든든하게 먹고 그날 회식 늦으면 미리 연락 줘.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다정하게요. 동서가 자기 차를 향해 또각또각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숨을 골랐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제가 한 발도 안 틀리고 갈게요. 그렇게 다짐했죠. 며칠 동안 저는 동서 앞에서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자연스러운 큰동서 노릇을 했어요. 민준이의 하루를 깨알같이 브리핑하고 동서 옷차림을 슬쩍 칭찬도 해주고 다음 주 출장 잘 다녀오라며 미리 작은 여행용 파우치까지 선물로 준비해줬어요. 동서가 그 파우치를 받아들고는 어머 형님 하면서 환하게 웃는데 가소롭기까지 하더라고요. 밤이 되면 저는 남편과 서방님을 집에 불러놓고 종이를 펼쳐가며 작전을 다시 한 번씩 점검했어요. 변호사 만날 시간, 법원 갈 시간, 은행 도장 효력 정지시킬 순서, 통장 비밀번호 새로 거는 일정까지 1시간 단위로 빼곡하게 짜놓았죠. 서방님은 메모지를 손에 꼭 쥐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 적었어요. 우리 세 사람이 그렇게 작전을 짜는 동안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평화롭게 만화를 보면서 까르르 웃고 있었고요. 그 천진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을 했어요. 이 아이는, 이 어린 것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낸다. 그렇게요. 작전을 짜둔 그날 밤 서방님이 우리 집에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셋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어요. 동서가 출국한다는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고 서방님한테 물었더니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우리한테 꼭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더라고요. 일주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마지막 골든 타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미리 알아둔 변호사 사무실로 남편과 서방님을 데리고 갔어요. 평판 좋은 분으로 한참을 수소문해서 찾아낸 분이었거든요. 변호사님은 우리가 들고 간 블랙박스 영상이며 내비게이션 사진, 통장 거래 내역, 어머니가 남기신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한참을 살펴보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시면서 무겁게 입을 떼셨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법원 심사가 있어서 결정문 받기까지 빠르면 사나흘, 늦으면 한 주가 꼬박 걸려요. 오늘 바로 신청 들어가시죠. 그날 오후 우리는 변호사님과 함께 곧장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 서류를 접수했어요. 담보 공탁까지 그 자리에서 걸어두고 나오니 변호사님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결정문이 나오기 전이라도 신청이 접수된 그 순간부터 동서쪽에서 그 건물로 새 대출을 일으키는 건 사실상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서방님이 깊은 숨을 한번 몰아쉬더라고요. 법원 일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 길로 서방님의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하고 새 도장을 등록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정지시키고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싹 다 갈아엎었죠. 동서가 서방님 명의로 가짜 서류 만들어서 들고 다니던 그 인감도장이 이제는 한순간에 종이 쪼가리만큼의 효력도 없는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점심도 거른 채 발품을 팔고 나니 동서가 그동안 브로커랑 위조해 두었다는 그 서류들은 모두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지 뭐예요. 그 와중에도 저는 매일 저녁 동서가 민준이를 데리러 올 때면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응대했고 서방님도 집에 들어가면 평소처럼 동서한테 다정한 남편 노릇을 했죠. 세 사람이 다 같이 한편의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닷새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다고 결정문이 정식으로 발부됐다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셨죠. 출국 정지 신청도 같이 진행해 두었으니 동서분이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하려는 그 순간 발이 묶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 운명의 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처럼 동서가 우리 집 현관에 민준이 손을 잡고 나타나는데 그날따라 동서 얼굴이 어찌나 환한지요. 화장은 어느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고 옷도 새로 산 듯한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들어왔는데 가방이 어찌나 빵빵하게 차 있던지 지퍼가 다 터질 것 같더라고요. 출장 일주일치 짐치고는 너무 많은 짐이었죠. 형님, 저 출장 다녀올게요. 우리 민준이 일주일만 잘 부탁드려요. 끝나고 한턱 거하게 쏠게요. 동서가 환하게 웃는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미소가 어찌나 자연스러웠던지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동서한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어요. 동서 잘 갔다 와. 비행기 안에서 푹 자고. 민준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동서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 한마디를 차갑게 되뇌었죠. 너가 가는 곳은 해외가 아니라 지옥이야. 동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자마자 저는 곧장 민준이를 옆집 친한 언니한테 잠시 부탁하고는 1층으로 내려갔답니다. 남편과 서방님은 이미 차에 시동을 걸어둔 채로 우리 아파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동서가 만나기로 한 브로커가 강남 어느 카페로 그녀를 데리러 온다는 정보를 서방님이 동서 휴대폰을 슬쩍 들여다보고 알아냈거든요. 우리 셋은 그 카페 앞에 차를 세워놓고 브로커가 동서를 자기 검은색 세단에 태우고 출발하는 그 순간을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그 검은 세단이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나가는 순간 남편이 핸들을 꽉 쥐며 거리를 두고 따라붙기 시작했죠. 차 안에서 우리 셋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서방님은 뒷좌석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로 앞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엑셀을 밟았다 놓았다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느라 입을 꾹 다물었고요. 저는 조수석에서 휴대폰을 꼭 쥐고 변호사님과 공항경찰대 쪽에 연락을 넣어두느라 바빴습니다. 검은 세단이 향하는 곳은 역시나 인천공항이었어요. 1시간 반쯤 달려서 공항 출국장 주차장에 그 차가 멈춰 서더라고요. 동서와 그 백발 안경 쓴 남자 브로커가 차에서 내리는데 두 사람 손에는 똑같이 큰 캐리어가 들려 있고 입가에는 승리감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일이 끝났다는 듯, 마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듯,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국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셋도 거리를 두고 출국장으로 들어섰어요. 출국 게이트 가까운 카페 안쪽에 동서와 브로커가 자리를 잡고 앉는 게 멀리서도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커피잔을 들어 짠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 서방님을 한번 쳐다보고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가요. 세 사람이 동시에 그 카페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동서가 커피를 입에 막 가져다 대려는 그 순간 우리 셋이 한꺼번에 테이블 앞에 섰죠. 동서가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는 그 순간 동서의 얼굴이 어찌나 일그러지던지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은 쩍 벌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컵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검은 아메리카노가 동서 치마에 쫙 엎어지는 그 광경이 어쩌면 그렇게 통쾌하던지요. 형님? 여기 왜? 여기 어떻게? 동서가 말을 끝맺지도 못하고 더듬거리는데 저는 동서 앞에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그대로 내리꽂았어요. 봉투 안에서 빠져나온 종이들이 테이블 위로 자르륵 펼쳐졌죠.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문, 대출 정지 확인서, 인감도장 분실 신고서, 출국 정지 통보서. 그 모든 서류 위에 동서의 이름과 서방님의 이름이 또박또박 박혀 있었고요. 저는 동서의 그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어요. 동서, 도장 훔쳐서 대출받고 도망치는 게 출장이니? 그것도 내연남이랑? 동서의 화려했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가는데 입술은 달싹거리기만 할 뿐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브로커는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서방님의 두 손이 동서의 캐리어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고 남편의 두 눈은 브로커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카페 입구 쪽에서는 미리 신고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의 검은 제복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그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동서한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거예요. 공항경찰대가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이었어요.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한 브로커가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동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가 옆으로 휘청거리면서 식탁을 짚는 사이 그 백발 안경 쓴 남자는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출국장 반대편 쪽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순간을 놓칠 사람이 아니죠. 평생 현장에서 몸쓰고 살아온 우리 남편이 브로커의 뒷덜미를 단숨에 낚아채버렸답니다. 브로커가 발버둥을 치는데도 남편이 한쪽 무릎으로 등을 누르면서 바닥에 그대로 꽂아버렸고 그 위로 공항경찰대가 달려들어 두 팔을 단번에 꺾어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깔끔하던지 영화 한 장면을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브로커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동서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어요.
동서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이 바닥으로 내려오더니 서방님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매달리는 거예요. 화장이 다 번져서 눈가는 시커멓게 흘러내렸고 새빨갛던 입술은 침으로 다 지워져 버린 채였죠. 여보 잘못했어. 다 오해야.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민준이 봐서라도 한 번만, 응? 동서가 서방님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던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콧대 높이 들고 다니던 사람이 공항 한복판 카페 바닥에서 남편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그 광경이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였어요. 서방님이 동서를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평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차가운 끝맺음만 남은 그런 표정이었죠. 서방님이 천천히 다리를 빼면서 동서의 손을 한 손으로 떼어냈어요. 그러고는 짧고 단단하게 한마디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깜빵 갈 준비나 해. 당연히 우리 이혼하는 거다. 그 한마디에 동서의 입이 쩍 벌어졌어요. 무어라 더 매달리려고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서방님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죠. 그 뒷모습이 어찌나 단호하던지 옆에서 보던 제 가슴까지 다 시려오더라고요. 평생 형 그늘 밑에서 살갑게 웃기만 하던 그 순박한 서방님이 자기 인생을 두 발로 딛고 일어서는 그 순간이었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동서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동서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저를 올려다보는데 저는 한참을 가만히 그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입꼬리를 살짝만 올려 말했죠. 네가 전업주부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인간이 너 잡아넣는 거야. 콩밥 맛있게 먹어. 공항 경찰대가 양쪽에서 동서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동서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데 공항을 오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명품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캐리어를 끌고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그 광경에 다들 휴대폰을 꺼내 드는 사람도 있었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죠. 한때 그렇게 화려하게 도피를 꿈꾸던 그 사람이 공항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뒷모습을 저는 끝까지 두 눈으로 다 지켜보았어요. 그 뒤로 이어진 재판은 사실 저희가 따로 손쓸 일도 별로 없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며 위조된 서류, 서방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증거가 산더미였으니까요. 동서는 사기 미수의 사문서 위조, 거기에 부정 출국 시도까지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그 길로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고 말았어요. 화려한 명품 원피스 대신 푸른 죄수복 차림으로요. 그리고 한 달 뒤 서방님과 동서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됐어요. 서방님이 민준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는 데에 변호사님이 아주 큰 도움을 주셨죠. 그렇게 동서는 평생 자기가 그렇게 탐내던 돈도 가족도 하나뿐인 자기 자식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맞는 말일까요?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걸 가지려다가 가진 것 한 톨도 못 남기고 빈손이 돼버린 그 끝이 보는 사람한테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몇 달이 흐른 어느 가을, 서방님과 민준이는 우리 집으로 옮겨와서 한동안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서방님도 혼자 5살짜리를 키우려니 막막했을 테고 민준이도 큰엄마 하면서 저를 워낙 따랐으니까요. 식탁에는 잡채에 갈비찜에 전이며 나물이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이 한 상 그득 차려져 있었어요. 우리 준호도 모처럼 시험이 끝나서 표정이 환했고 남편은
서방님 옆에 앉아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민준이는 제 무릎 위에 폭 안겨서 조그만 손으로 갈비를 집어 제 입에 넣어주는 거 있죠. 큰엄마 아해봐. 큰엄마 고기 좋아하지? 저는 아이의 그 작은 손을 한번 꼭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어머니 꿈에서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제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으며 갈비를 집어주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밥상이 끝나갈 무렵 서방님이 술잔을 들어 저랑 남편한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 두 분 아니었으면 저랑 우리 민준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평생 못 갚을 빚이에요. 남편이 서방님의 어깨를 툭 치면서 됐다며 손사래를 쳤고 저도 서방님한테 가만히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사실 우리한테 갚을 빚 같은 건 없어요. 어머니가 평생 일궈서 두 아들한테 남겨주신 그 알짜배기 건물도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그 어린 손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낸 거니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하나둘 떠 있는데 그 별빛이 꼭 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시는 눈빛 같더라고요. 그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민준이를 제 품에 안겨주시던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또렷이 떠올랐어요.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머니가 마지막 힘으로 보내신 그 절절한 경고였다는 걸 저는 이제야 뼛속 깊이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그토록 믿어주신 그 마음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린 거예요. 거짓도 탐욕도 그 어떤 음습한 그림자도 다 거친 우리 집에 진짜 평화가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그 마지막 선물 같은 평화가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짜 평화가 따뜻하게 내려앉길 바랄게요. 오늘 들려드린 이보배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가족의 평화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그 깊은 어둠을 한 며느리의 매서운 직감과 어머니의 마지막 꿈자리가 함께 막아낸 이야기였죠. 평생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그렇게 길을 알려주셨다는 게 저도 듣는 내내 가슴이 자꾸만 뭉클해지더라고요.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진심은 끝내 가족을 지켜낸다는 그 오래된 진리가 이번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안에서 외로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보배님의 이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님 가족의 앞날에 어머니의 보살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고부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